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을은 삶의 여백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우리들에게 울긋불긋한 단풍을 보면서 잠시 쉬어갈 수 있게 해주니까요. 간이역에서 쉬어가듯이 잠깐 가을에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하나 둘씩 물드는 단풍을 보면서 그간 달려온 길을 되짚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보면서 마음을 비워보시는 건 또 어떨까요? 삶의 가을 간이역에서 잠시 쉬어갈 나이가 되다 보니까요. 이런 삶의 여유가 더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워진 마음에 이 아름다운 가을 가득히 담아보고 싶네요. 오늘 첫 곡 한경애입니다. 옛 시인의 노래. 동포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은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을이 깊어가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정말 쉼표도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1년의 사계절 중에 사실 다들 다 바쁘지만 네. 가을 되면 나도 모르게 약간 바쁜 일정을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가을이 좀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네. 삶의 여백이나 쉼을 일부러 주려고 예. 느릿느릿하게 평소 같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방송 끝나거나 막 뛰어서 차에 가서 딴 거 보지도 않고 막 한다면 네네. 가을쯤 되면 약간 느릿느릿하게 네. 산책도 하고 네. 운전할 때도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단풍이 들었구나 이런 볼 때도 있고 음악을 일부러 네. 좀 더 평소에 뭐 안 듣던 네. 그 감성적인 음악도 들으면서 맞아요. 예 그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보통 왜 나이하고 비례해서 속도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조금만 속도를 낮추면 주변에 보이지 않던 것들까지 네.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자연을 보려고 이렇게 보는데 네. 한참 보다가 저도 모르게 뭔가에 이렇게 심층 그냥 멍 때리는 것 같습니다. 네, 멍 때리고 맞아요. 다시 이제 돌아올 때 생각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나도 모르게 가졌던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떤 때는 멍 때리고 있는데 그냥 물을 보고 있는데 물에 어떤 필린처럼 뭐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가을 되면 가을 탄다라는 말을 제일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인디언들은 가끔씩 앞으로 막 열심히 가다가 뒤를 살짝 돌아본다 그래요. 네. 내 그림자 같은 영혼의 모습이 잘 따라오고 있나.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싶다라는 뜻이 되겠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도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저도 이렇게 막 뛰어오면서 살다 보니까 잠깐의 쉼을 가질 때 돌아보면 내가 본인 아니게 정신적인 것이 너무 앞서갔더라고요. 몸은 따라가지 않는데 네. 막 끌려갔다는 맞아요. 느낌. 그래서 잠깐 저희들 이제 모든 시간에 못 쉬어도 가을만큼은 정말 아름답고 날씨 좋을 때 좀 멍 때리면서 쉼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국 지역은 아무래도 더 북쪽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뭐 겨울, 아유 추워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동북 삼성은 네. 가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가 심하다 보니 가을이 굉장히 짧은데 그래도 이제 가을 되면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네. 스스로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낮 시간대는 사실 산책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점심시간에 뭐 바삐 하는데 그 시절에 보면
공원에 그래도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와서 네. 여유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가을에 이제 1년의 수확의 계절도 있고 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렇죠.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가을 되면 일부러 쉼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충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는 가을 거지가 끝나고 텅 비어있는 이 들이나 이런 데를 바라보면은 내 1년 농사는 어땠나. 물론 뭐 곡식 말고도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모습도 한번 돌아보고 싶을 때가 이맘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을 딱 지나면 이 풍경이 사실 동북 삼성 같은 경우는 거의 아름다운 낙엽이 다 떨어지잖아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약간 춥다, 쓸쓸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을 때 마음의 여유를 많이 풍성하게 담아놔야 겨울 와도 춥지 않고 맞습니다. 약간 따뜻합니다. 네.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의 양식도 좀 풍부하게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자, 행복우체통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까요? 중국 요녕성 대련시 최준봉 씨 고추 이야기라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끓여준 토장국을 즐겨 먹었다. 그리고 양념장을 빨갛게 바른 배추김치도 맛나게 먹었다. 내가 시래기 토장국에 풋고추를 썰어 넣어 끓인 토장국에 배추김치를 손으로 쭉쭉 째겨서 입이 얼얼하도록 먹을 때면 나의 이마에서는 구슬 같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즐겨 먹던 풋고추가 하루 사이에 자본주의의 싹이 될 줄이야. 문화 대혁명이 한창 진행이 됐던 1968년. 내가 초중을 필업하고 생산대에서 농사를 할 때 일이다. 하루 저녁 사원대회에서 생산대장이 상급 지시를 전달을 했다. 자루지에다 고추, 마늘, 담배 이 세 가지는 못 심습니다. 이 세 가지는 농촌에서의 자본주의 싹입니다. 아니,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해서 자본주의 싹이란 말이오? 사원들은 저마다 의논이 분분했다. 생각해 보시오. 자본주의 길로 나가는 제일 큰 집권파가 사원들에게 자루지를 나누어 주고 또 자유시장까지 허락하여 고추나 마늘을 심어서는 시장에 나가 팔아 돈벌이를 하니 그래 이것이 자본주의 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생산대에서는 매 집마다 고추는 얼마씩 심어야 한다는 규정을 내리고 규정을 위반하면은 파랗게 자라는 고추를 뽑아버렸고 비판마저 받아야 했다. 다시는 내가 즐겨 먹던 고추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되었다. 물론 내가 밥을 먹다가도 풋고추가 먹고 싶어서 터전에 나가서 고추를 뜯으려고 하면은 어머니가 책망을 했다. 고추가 익기 전에 다 뜯어먹으면 가을 김치는 무엇으로 담근단 말이야. 아휴. 그때마다 나는 마음이 서러웠고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고추는 우리 민족의 주요한 채소 중에 하나이다. 여름에도 풋고추로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고 가을이 되면은 빨갛게 익은 고추를 말려서 가루를 내서 조선족의 전통적인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든다. 시대가 변하여 지금 연변에서는 고추 생산을 크게 벌려 고추로 여러 가지 조선족 전통 식품들이 전국 각지에서 팔리고 심지어는 외국까지 수출을 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별일을 다 본다더니 지금은 그때 그 시절에 이런 일들이 모두 우습고 신기한 옛말거리가 되었다. 라는 글입니다. 이때는 사실 고추나 마늘, 담배 이런 걸 막 자유롭게 심지를 못하게 했군요. 그 중국에서 대학진 1960년도 요 앞뒤가 네네. 대학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시기로 이제 들어가는 요런 네. 시기다 보니까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억제하려는 정책들이 굉장히 강하게 시행됐습니다. 그럴 수 그러다 있겠네요. 보니 이 자본주의 싹이다 하면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 심지어 고추, 마늘, 담배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민족한테 필수품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작물들을 자본주의적인 물품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제한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어릴 때 사람들이 옛날 얘기를 할 때 듣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때 이거 들으면서도 황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하긴 고추를 많이 생산이 되면은 그 뭐 집에서 먹을 거 빼놓고는 나머지 팔아야 되고. 그렇죠. 특히 담배 같은 건 돈이 많이 되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전에는 담배를 사람들이 지금 다 담배만 피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 집에 약담배가 저한테는 항상 이제 응급처치가 되는 재료이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배가요? 저희는 이제 그 주말에 되면 병원으로 이제 열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크게 다치거나 할 때 이 담배를 사용해서 뭐 소염을 하거나 담배를 가지고 뭐 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담배 가루 이렇게 해서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렸을 때 물론 담배 피우는 할머니부터 뭐 어른들 많이 봤지만 이 담배로 활용해서 병 치료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요법인데 근데 그런 거가 이제 그러다 보니 집집마다 약간의 그 담배를 가루 같은 거를 잎이나 이걸 좀 저축하다 보니 그거를 이제 물물 교환하는 분도 있고 약간의 우리 집 더 많으니까 뭐 주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 싹이다. 그래 지금 들으면 참 웃기고 정말 어이없는 건데 그때는 정말 정식으로 비판 대회를 열고 이제 강제로 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도 참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보면 더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유로운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라는 것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때는 아마 이렇게 해라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막 옆에서 이제 신고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또 당황스러운 사람도 있고 반발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것이 자유이구나. 또 우리가 또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자유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지나고 나면. 네. 지금 이 글 속에서는 우리 조선족의 여러 가지 식품들이 세계적으로 수출도 되고 그리고 많이 팔리기도 한다 이랬는데 이제는 한족 분들도 김치나 뭐 이런 우리 음식을 굉장히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죠. 사실 제가 이제 중국의 한때는 이게 K-팝도 영향도 있고 K-드라마 영향도 있는데 이게 그 전염병이 막 도는 시기에 왜 한국에서는 걸리지 않았을까? 맞아요. 누가 루머를 터뜨렸는지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국은 김치를 먹는다. 그래서 김치를 안 먹는 매워서 못 먹는 분들이 막 물에 씻어 먹으면서 김치가 불티나게 팔렸고 그럼 김치를 못 사니까 김치 안에 뭐가 들어갔을까 봤더니 한국은 마늘을 꼭 먹는다. 그래서 마늘이 갑자기 엄청나게 비싼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사스 시기입니다. 이때 또 이 시기 옛날에는 마늘하고 고추를 자면 싹이라고 먹지도 못하게 했는데 지금 완전 금보다도 막 비쌀 정도로 사람들이 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또 보면 굉장히 웃기고 당황스러운데 시기가 달라지면서 이제 이 같은 물품도 사람들 대한 태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곰이 마늘하고 쑥을 먹고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마늘은 세계 슈퍼푸드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사스 시기에 이제 우리 원장님이 학원에서 이제 강의하는데 마늘을 아마 한 근 줬는데 제 기억에 그거를 정말 이제 공손하게 받아서 막 품에 안고 누가 가져갈까 봐. 그때는 이제 치료제가 별로 없으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각종 루머 들어서 마늘 한 조각이면 큰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억이 납니다. 네. 조선족 전통 음식이 한류의 영향을 입어서 뭐 인기도 있지만 원래 또 맛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늘이 없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리를 잘 하는 편이 아닌데 아마 모든 요리에 마늘 안 들어간 요리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맛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는 그 외국의 서양에서 특히 우리 음식 먹고 나면은 마늘 냄새 때문에
뭐 이렇게 싫어했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더 많이 먹는다 그래요. 아이고, 이전에 저희는 이제 중국에 사니까 조선민족이잖아요. 네. 지나가면 저희 아이의 특유의 냄새 난다. 생각해보니까 마늘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지역은 그렇게 매운 걸 잘 안 먹다 보니까 고추장, 고춧가루 항상 네네. 먹잖아요. 근데 지금 가면 아이고 그 한족들과 다른 민족들 더 잘 먹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유진아의 노래 중에 고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노래도 있어요. 네. 최준봉 선생님 함께 들어주세요.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심정연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가을의 언덕에서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오늘도 철이는 예전처럼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다. 문득 소슬한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에 철이는 흠칫 몸을 떨었다. 벌써 또 가을이구나. 철이는 저도 몰래 모아산으로 발길을 옮겼다. 언덕에 올라서니 아래를 굽어보니 곡식들이 잘 연그러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산을 바라보니 울긋불긋 단풍들이 곱게 물들어 있었다. 쏴! 또다시 거센 바람이 불자 단풍 잎들이 우수수 날려갔다. 단풍 잎을 날려보낸 가을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외롭게 서 있었다. 순간 철이는 자기도 가을 나무 같은 생각이 들었다. 원래 엄마 아빠와 함께 재미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 아빠는 돈 벌러 한국에 가 몇 년이 되도록 돈만 보내오고 돌아오지 않는다. 철이는 또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철새들이 줄을 지어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철새들은 저렇게 가다가도 이듬해 봄이면 어김없이 돌아오건만. 나의 아빠 엄마는 왜서 돌아오지 않는 걸까? 쏴. 바람이 부는 언덕에 서서 철이는 오늘도 가을 나무처럼 외롭게 그리움을 달래본다. 네. 심정연 학생이 보내온 가을의 언덕에서였습니다. 여기서 철이가 정연이 학생 같지 않으세요? 너무 어떻게 보면 네. 아이들 이 나이 때는 부모님이 옆에 있는 것이 돈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부모님 그렇죠. 손길과 관심과 어떻게 그 따뜻한 밥상, 네. 그런 눈빛 이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못하는 아이들이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종종 그런 애들 보면 나도 모르게 너무 안타까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네. 이 나이 때 받지 못한 게 아마 평생 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부모님께서 종종 바쁘시더라도 네. 꼭 돌아와서 따뜻한 손길을 한번 주고 또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지금 소학교 5학년이라고 했거든요. 심정연 학생이. 네. 네. 심정연 학생이 철이를 대변해서 마음을 표시한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의 아니면 어떤 주변의 친구의 모습을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주변에 아마 이런 친구들이 꽤 많이 많을 있다 거예요. 보니까 가을 되면 그리고 사춘기 네, 기간 되면 애들이 다 그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정말 그립고 화나고 이 상황을 어떻게 개변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네. 벌어진 건 대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부모님 마음도 사실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똑같습니다.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라는 마음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아마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싶은데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아이만 보고 가는 게 비행기 표만 딱 끊고 오는 게 아니라 친척들도 가봐야 그렇죠. 되고 이게 한 번 움직이는 게 돈이 어떻게 보면 몇 개월 돈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죠. 조금이라도 아껴서 내년에 가야지. 그 내년 되면 좀 더 아껴서 후년에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네. 학교에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어떤 괜찮은 방법인가요? 옛날하고 정말 많이 달라진 게 네. 이전에는 무조건 막 5년, 10년씩 뛰어났다면 지금은 방학 때 아이들 오게 하거나 와서도 괜찮다고 생각한 부모는 아이들 아예 데리고 오고 또 한국의 정책을 좀 더 편안하게 이제 동포들이나 다문화나 외국인들 아이들 다닐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데려와도 왕따 되지 않고 데려와도 왠지 학교에 좀 신경을 써주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또 지금 보면 좀 더 지혜롭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않다는 거 상황이 네. 안 되는 부모님들. 상황이 안 됐어서. 네. 네. 근데 지금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은 웬만하면 아이들 좀 데리고 오거나 가끔 네. 가보거나 그래서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손 가정도 물론 있고 네. 또 다 떠나고 계시면 선생님들이 보호해주고 선생님 댁에서 지내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선생님 어머님들이 네. 연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집 건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선생님이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번다 하면 정말 많은 학부모들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영상통화도 하고 그렇죠. 오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그 사랑을 돈만 아닌 네. 다른 걸로 대체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있어서 선생님들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부모님께서 이렇게 떨어져 계시다면은 영상통화 자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경제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가슴으로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신적인,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정신적으로 아이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좀 노력해서 배우면서 같이 네. 소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편지를 보내온 심정현 학생 이야기 속에 나오는 철이처럼 좀 너무 외롭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네. 학생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들어요. 자,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첫 해외 순방지로 카자흐스탄을 방문을 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해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과 의회 간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고려인 동포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려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우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처음으로 떠난 해외 순방으로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물론이고 마올렌 아신바예프 상원의장 및 예를란 코샤노프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간 무역,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길 희망했습니다.
우 의장은 우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의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면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한국 정부가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하고 내년에는 서울에서 한중앙아 정상회의가 예정됐다는 점을 언급하고요. 양국 간에 많은 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내년 한중앙아 정상회의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양국 간의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또 내년 초 준공을 앞둔 기아 자동차의 카자흐스탄 내 자동차 조립 공장과 관련해서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공장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토카예프 대통령은 기아 자동차 공장을 직접 가봤고 회장도 면담한 적이 있다면서 한국차의 인기가 대단히 높은 만큼 공장이 카자흐스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토카예프 대통령은 우 의장에게 카자흐스탄 근로자의 한국 진출을 위한 송출국 지정 협조를 당부를 했고요. 우원식 의장은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호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카자흐스탄 크즐로르다시에 있는 홍범도 기념공원도 찾았다면서요? 네. 방문 3일 차인 10일 우원식 의장 일행은 홍범도 장군 옛 묘역이 있는 크즐로르다시를 찾아서 홍범도 정신 개성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기념공원 한복판의 홍범도 장군 흉상에 헌화하고 고개 숙여 묵념을 했습니다. 이곳은 홍범도 장군 유해가 지난 2021년 광복절 국내로 봉환되기까지 약 78년간 안장되어 있던 자리이고요. 현재는 동상 주변으로 추모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어 크즐로르다 대학에서 강연을 했고요. 현지 학생들에게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독립운동 정신을 소개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소식이었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에서 장인들의 박람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윤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장인들이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사할린 주한인협회와 추진하는 세대 간 연결 정돈을 이어준 기획으로 이게 그 일환으로 사할린 주한인협회와 사할린 국립대학교 어문 역사 동양학대학 주관으로 개최되었는데요. 세대 간 연결 정돈을 이어준 기획은 사할린 주정부 장려금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내 교육기관, 문화미스포츠 단체들인 사할린 국립대학교, 유흥사할린시 동양김나지아, 제2김나지아, 갈사섭 제2중학교, 또 청소년 청작회관 학생들, 그리고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소속 한일타기 팀단원, 유흥사할린스크 토르나도 스포츠클럽과 갈사컵 예진스토어 클럽 태권도 선수 총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이들은 지금 행사로 젓가락에 나전 칠기를 했는데요. 이 앞서 어문 역사 동양학대학의 학장인 이밀비라 한국어 교수와 인나카르니와 한국어 교수가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나전 칠기 요리와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밀비라 교수는 본인이 나전 칠기 기술법을 BTS의 솔리스트 지민의 마이크를 장식한 장인들에게서 배웠다는 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나전칠기 활동 교실은 사할린 국립대 동양학과 교사와 학생들이 진행했는데요. 자기만의 독특한 젓가락을 장식하게 된 학생들은 매우 기뻤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장인들의 박람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세대 간의 연결, 전통의 이어줌 기획의 일환으로 개최가 됐는데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내 교육기관 또 문화, 스포츠 단체에서 130여 명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행사에 앞서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나전칠기의 유래와 역할에 대한 얘기도 나눴고요. 나전칠기 활동 교실을 열었는데 사할린 국립대 동양학과 교사와 학생들이 자기만의 독특한 젓가락을 장식하면서 아주 기뻐했다는 사할린 지역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집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이게 다 뭐야? 보면 몰라 이거잖아. 이건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많냐고. 이게 다가 아닌데 그래? 얼마나 더 있길래? 한 두세 배? 그 정도나 더 있다고? 이 많은 걸 네가 다 모은 거야? 내가 모은 것도 있고 우리 엄마가 모은 것도 있고. 대를 이어서까지 이걸 이렇게까지 모으는 이유가 뭐야? 이유? 응. 글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냥 좋아서 모으는 거야. 이게 왜 좋은데? 다 같은 이것 같아도 그림도 다 다르고 발행한 날짜도 다 다르거든. 그게 뭐가 어떻다고? 아이 참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 너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냐. 정말 수준 낮아갖고 정말.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나도 한번 보자. 야야 조심해 조심.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게 무슨 포땡문 스티커라도 되냐? 그게 얼마짜린데. 얼만데? 제일 오래된 것은 구할 수도 없고 값을 매길 수도 없다고. 그렇게 비싸?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가치 있는 건 좀 비싸지. 그래. 그러면 내 초레어 포땡문 스티커하고 바꿀래? 초레어 스티커. 이거 빵 100개 먹어야 나오는 건데 갖고 싶어도 못 갖는다고. 아니야 안 바꿔. 넌 이건 애초에 좋아하지도 않잖아. 나 오늘부터 좋아하기로 했어. 나도 이거 모아서 재테크 하려고. 지독한 기집애. 그니까 이거 나 줘. 그럼 스티커랑 바꿔줘. 이미 늦어서 준다 할 때 받았어야지 바보야. 네, 이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친구가 취미로 모으는 이것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당장 모으겠다고 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것은 편지나 엽서 같은 우편물에 첨부해서 우편 요금을 냈다는 표시로 우편물에 붙이는 증표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우체국에서 가가지고 이것을 사서 편지에다 붙여서 이것을 보내기도 했고요. 문방구나 슈퍼에서 이것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 최초의 이것은 영국에서 근대 우편 제도의 창설과 더불어 1840년 5월 1일에 발행됐는데요. 빅토리아 여왕의 초상을 인쇄한 1페니와 2펜스짜리 이것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행됐습니다. 영국에서 성공한 근대 우편 제도는 유럽과 세계 각국으로 보급돼 프랑스 세레스의 초상 이것, 독일 바바리아의 숫자 이것,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의 에마누엘 2세 초상 이것 등이 차례로 발행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84년 우정총국의 개국과 함께 5종류의 문이 이것이 발행됐는데요. 한국 최초의 문이 이것은 우초라고 했고요. 1895년 발행된 태극 이것부터
이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우편 요금을 낸 표시로 우편물에 붙이는 증표를 말하는데요. 편지나 엽서 같은 우편물을 붙일 때 이걸 붙여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우산, 2번, 표고버섯, 3번. 우표.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전종건 지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삐까삐까. 까부까부. 그리고 보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것 참 많이 모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이것을 취미로 모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올림픽이나 특별한 날 기념 이것을 발행을 하는데 그때면은 우체국 앞에서 한참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이것을 사서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친척 중에 외국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외국에 있는 이것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었네요. 한 장 한 장 모아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취미로 이것을 모았었는데 귀한 이것이나 또는 아주 오래된 이것은 가치가 있어서인지 꽤 값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고 파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동포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이것을 모으는 분이 아직도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것에 얽힌 추억, 그것도 행복우체 통해 보내주세요.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 적어주시고 행복우체 통해 사연도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가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 되는 해로 광주에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열리고 있고 불과 얼마 전까지 마지막 행사를 치렀죠. 네. 올해는 고려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한 지가 1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따지면 1863년 12월 10일에 함경도 북부 지역에 사는 농민 13가구가 계속되는 이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또 관리의 어떤 수탈을 견디지 못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지신의 강변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고려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 그쪽에 형성된 이 고려인 사회에서 이주 5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던 도중에 1차 대전이 일어나서 중단됐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주는 1863년 12월이지만은 이제 그 50주년 기념식을 했던 어떤 그 역사적 기록이나 이런 근거를 따져서 1864년을 이주 원년으로 해서 올해는 이주 160주년이 되는 해로 저희들이 기념하고 있고요. 올해 2월에 국회 내관에서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 출범식을 열고 나서 그 뒤로 전국적으로 많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월곡 고려인 문화관이 올해 4월에 고려인 러시아 이주 160주년 기념 기획전을 또 그쪽하고 공동으로 했고요. 네. 또 5월, 6월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 사진전을 저희 문화관에서 했고, 네. 올해 또 9월 5일에는 이쪽에서 고려인 이주 기념 학술 포럼을 열면서 그때 우리 문화관의 사진전과 또 나는 고려인이다라는 뮤지컬 공연, 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인 10월 20일에
매월 10월 셋째 주 일요일이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는 이제 고려인의 날로 정해서 행사를 하는데 네. 이걸로 해서 올해 고려인 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은 광주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예. 저희가 관장님께서 최근에 연해주 가시려고 했다가 못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네. 사실은 이번에 고려인 이주 160주년 이 기념 사업이 국내 사업이 있고 해외 사업이 연해주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해주에서도 이 그쪽에 고려인 단체들과 같이 합동으로 여러 가지 공연과 또 전시와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계획을 했는데 제가 가려고 그 비행기표까지 마련을 했다가 네. 정말 저 또 아쉽게 그 카자흐스탄에서 저와 오랜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 또 한국을 방문하시는데 네. 꼭 제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날이 겹쳐서 참 아쉽게 못 갔는데 그래도 네. 연해주 쪽에 이번에 행사에 그쪽에서 사진전을 열고 싶다고 해서 네네. 저희 우리 문화관에서 소장한 사진 자료 그걸 제공해서 거기에 그 행사 중에 하나로 우리 월곡 고려인 문화관에서 제공한 자료로 사진전을 또 그 행사 중에 하나로 잘 치렀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우리 또 한러 관계가 또 사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민간 교류는 또 우리 그 고려인 동포들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니까 동포로서 이 민간 교류를 또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꼭 가서 한번 참가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은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또 있겠죠. 그렇죠. 예. 예.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월곡 고려 문화관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함께 들었는데 다시 또 이 고려인 작가들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 2세대 작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박현 작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예, 그렇죠. 어떤 작가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북한에서 망명한 이제 2세대 작가들이 몇 부류 작가들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거의 많이 소개가 안 된 이 맹동욱 작가에 대해서 네. 짧게나마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맹동욱 작가는 어떤 분이냐면 네. 이 고려인 2세대 작가로 널리 알려진 한진 작가나 리진 작가 또 양원식 이런 분들처럼 북한에서 모스크바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국비 유학생으로 왔다가 이렇게 망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영화대학 학생들이 아니고 네. 이분은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극장대학, 극장예술대학 학생이었죠. 그래서 네. 망명은 같이 했는데 이제 영화대학 졸업생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 이분 이야기는 이분의 그 업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졌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맹동욱 작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맹동욱 작가는 고려인으로 러시아 공훈예술가 칭호도 받으셨다면서요? 예, 이분은 이제 고려인 그 연출가로서 굉장히 그 뛰어난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옛날 소련 연방 내의 카자흐스탄 공훈예술가 칭호입니다. 네. 예, 카자흐 공화국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았죠. 예. 이제 공훈예술가 칭호는 사실은 이제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대신에 한 분야에서 예술 분야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근속하면서 업적을 남기면은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그 공로를 인정해서 공훈예술가 칭호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주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맹동욱 작가는 또 그렇지만은 이분은 극작가로서도 뛰어나고 또 이분은 시인으로서도 아주 그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시인으로서도 탁월한 작품들을 남겼고 또 무엇보다도 이분은 연출가로서 가장 최고의
어떤 그 실력을 보여준 분이죠. 예. 이분은 이제 연출가와 이제 그 다음에 극작가로 많이 알려졌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이분이 이제 시를 좀 쓰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시 한 편을 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네요. 네. 왜 그러냐면, 네네. 이 맹동욱 작가는 어떤 분이냐면, 당시에 이렇게 그 망명을 한 그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올바르지 않거나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늘 거기에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납득할 때까지 이렇게 사실은 투정도 불사하면서 사셨던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이 참 특이하게 당시에 이 모국어 신문에 나올 수 없는 금기를 성역을 건드린 이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1973년에 8월 7일에 이 고려인 모국어 신문 레닌기치에 모국어라는 이 시를 썼는데, 당시에 그 소비에트 시대 때 그때의 모국어, 강제 이주, 또 뭐 1937년 민족문화, 뭐 용성 이런 단어는 사실 쓸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다 검열에서 걸리는 거고요. 그런데 아마 그때 검열을 아마 잘 피해가지고 이 작품을 기어이 실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누구든지 모국어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말이 모국어라는 이런 작품은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길지는 않은데 잠깐 제가 낭송해 드릴까요? 예예. 모국어 그의 품에 안길 때, 그의 음향 속에 들 때 나는 활기를 펴노라. 의젓이 영예를 느끼노라. 나의 귓가에 쟁쟁거리고 나의 눈에 삼삼거리고 두뇌에 뜻을 주고 핏방울 들끓게 하느니 진정 공덕의 선구자로다. 이 밤도 늦어 새 걸줄 종이에 박노라니 모국어는 나의 동반자. 그러니 외롭지 않다. 슬프지 않다. 행복이 나를 쳐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분은 네. 이분의 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네요. 예. 예.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는 이 맹동욱 시인의 모국어를 들으면서 다음 시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으로 기른정의 소중한 사람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